요양보호사님, 그 브로치 어디서 났어요? 84살 참전 용사가 요양보호사의 옷깃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은 무궁화 브로치,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부터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죠. 이 여자가 혹시 자신을 노리는 사기꾼은 아닐까?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전해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비상방송이 터져 나왔어요.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긴급 자막이 떴고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뒤로 녹음된 현장음이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죠. 총성이었어요. 여러 발의 총성과 비명,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현장의 고함들. TV 화면은 그 소리들을 그대로 내보냈고 이어서 앵커가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서거하셨다고. 향년 62살이라고. 장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39살의 민호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있었는데 그 의족을 감싼 손이 하얗게 질려 떨리기 시작했죠. TV 속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현장음이 반복되었고 총성은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총성은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거든요. 20대 중반 월남전 밀림에서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지금 이 총성은 민호가 목숨 걸고 지켜내려 했던 이 나라의 심장을 관통한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대통령의 업적을 정리하는 영상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심기 운동,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 민호의 눈앞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민호가 어렸을 때 이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고 민호 자신도 미군들이 나눠주는 밀가루와 빵으로 겨우 목숨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호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일하며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도로가 뚫리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시골 마을마다 지붕이 바뀌고 길이 포장되었어요. 민호가 월남전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서울 거리는 허름했는데 불과 15년 만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단이 들어섰습니다. 민호에게 그 시간은 무궁화가 활짝 피어나는 과정 같았어요. 폐허 위에서 가난 위에서 이 나라는 찬란하게 일어섰습니다. 수출이 늘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죠. 민호 자신도 의족을 달고 있었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죠. 민호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자신이 월남전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조국이 강해지고 있었고 가난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텔레비전이 전하는 이 비극은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TV 속 총성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민호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궁화의 찬란한 영광이 그 꽃잎이 총성과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순간 숨이 막혔고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총성과 비명은 마치 자신을 월남전 그 시절로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밀림의 강물 속에서 10초를 버티며 물뱀들 사이를 헤매던 순간, 총알이 자신의 다리를 관통하던 그 순간,
의식을 잃기 직전 들었던 전우들의 비명.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건 바로 이 나라의 미래였어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나라, 다시는 가난하지 않을 나라,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총성과 함께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수선한 현장이 반복해서 지나갔고 국민적 비탄을 전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귓속에는 여전히 총성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무궁화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였죠. 찬란했던 무궁화의 영광이 총성과 함께 저물어가는 소리. 그 소리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민호는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죠. 의족을 감싼 손은 여전히 하얗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 뒤로 총성과 비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터, 총성, 의족, 귀국,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선 이 나라. 무궁화가 피어나던 그 찬란한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호의 머릿속에는 누이 장미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미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누이. 미군 병사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온갖 조롱을 받았던 누이. 그녀도 지금쯤 한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졸이고 있을 거예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속 총성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비명과 혼란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민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 시대가 총성과 함께 끝나는 밤, 무궁화의 영광이 떨어지는 밤, 그는 혼자였습니다. 장민호의 의족을 감싼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그 눈물 속에는 나라를 향한 걱정과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TV 속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민호의 귓속에서도 그 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무궁화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날 밤 11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주택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장미주는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었고 그 순간 한국에서 걸려온 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었죠. 미주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미주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화기에서는 한국의 혼란한 상황이 계속 전해졌고 미주의 손은 하얗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미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주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미국 뉴스에서도 한국의 소식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서울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나갔고 앵커는 긴박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은 이내 통곡으로 변했고 미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떨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니콜라스가 놀라 달려왔지만 미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니콜라스가 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미주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조국을 향한 걱정, 동생 민호를 향한 걱정, 그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주는 미국에 산 지 45년이 넘었지만 단 하루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 신문을 챙겨 읽었고 한국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동생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고 민호의 답장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미주의 마음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어린 시절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니콜라스를 처음 만났던 시절의 사진들. 미주는 그 사진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민호는 괜찮을까?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동생 민호는 지금 한국에서 홀로 이 충격을 견디고 있을 거예요. 월남전에서 다리를 잃고 돌아온 뒤로도 민호는 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무궁화의 영광이 떨어지는 이 순간 민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미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주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호가 보낸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수십 년의 시간.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를 꺼내 펼쳤죠. 민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고 미주는 그 글씨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예요. 민호의 편지에는 언제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민호는 그 변화를 자랑스러워했고 미주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총성이 울렸고 무궁화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옛날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니콜라스를 만났을 때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조롱의 말들. 미주는 그때 양공주라 불렸고 거리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미군 따라가는 계집. 그 말들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미주는 니콜라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함께 미래를 꿈꿨지만 이 땅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죠. 상처받은 나라는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렸고 미주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조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느끼는 무력감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동생을 직접 돌봐줄 수 없다는 것, 조국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미주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여보, 한국에 전화해봐요. 니콜라스가 조용히 말했지만 미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한국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전화선도 마비되었을 테고 민호도 지금 이 충격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거죠. 미주는 그저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우편으로 보낼 편지를. 미주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고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누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지? 첫 문장부터 가슴이 저려왔죠. 미주는 괜찮지 않았고 민호도 괜찮지 않을 거였죠. 하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두 남매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찬란했던 무궁화가 떨어지던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25살이던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1965년 월남전 파병 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던 때였죠. 그때 민호는 젊었고 힘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민호는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였죠. 전쟁이 끝난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민호네 가족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미군들이 나눠주는 밀가루와 빵이 없었다면
민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군 트럭이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군인들은 웃으며 초콜릿과 빵을 건네주었죠. 민호는 그 빵을 받아 집으로 달려갔고 누나 미주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이 하루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어요. 이 나라는 언젠가 잘 살게 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는 믿기 어려웠어요. 거리는 여전히 폐허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렸으며 희망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 거리엔 넉마주의와 거지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민호는 자라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폐허에서 포항의 포스코 제철 기업과 대전 카이스트 대학과 공장들이 생겨나고 고속도로와 길이 포장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1965년 정부는 월남전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고민했어요. 민호에게 월남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회였죠. 파병 수당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말들이 돌았고 민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군들에게 받은 빵을 갚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굶주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형, 정말 가려고? 친구 동생이 물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누나 미주는 미군 병사와 사귀면서 온갖 조롱을 받고 있었죠. 민호는 자신이라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965년 여름 민호는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울었고 누나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이 될지 민호는 그때 몰랐어요. 배를 타고 베트남 땅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처음으로 전쟁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은 현실이었죠. 민호가 배치된 곳은 밀림 근처 전선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밤 총알과 포탄이 쏟아졌고 하늘과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처음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귀를 찢는 폭발음,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그리고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적의 그림자들. 밀림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조차 적처럼 느껴졌고 발밑의 낙엽 소리도 긴장을 불러일으켰죠. 민호는 총을 꽉 쥐고 동료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매 순간이 죽음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어요.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민호는 몸을 낮춘 채 응전했습니다. 옆에 있던 전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이를 악물었죠. 살아야 했어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머 사격! 누군가 소리쳤고 민호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고 귀가 먹먹해졌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며 흙과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민호는 땅바닥에 엎드렸죠. 폭발음이 멈춘 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밀림은 여전히 어두웠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지만 총은 놓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죠.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민호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겪었어요. 밀림의 강물을 건너고 늪지대를 헤매고 적의 매복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민호는 밤마다 집을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얼굴, 누나 미주의 웃음, 그리고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작은 집. 그 기억들이 민호를 지탱해 주었고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죠.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전우와 함께 정차를 나갔어요. 밀림 속은 고요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졌고 민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죠. 전우들이 소리쳤고 민호는 총을 들어 응사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고 민호는 점점 포위되고 있었어요. 후퇴! 후퇴! 누군가 외쳤고 민호는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뚫고 지나갔고 민호의 옆을 스쳐 지나갔죠. 민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에게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을, 전쟁은 매 순간 죽음과 싸우는 지옥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달려야 했어요. 조국을 향해, 가족을 향해, 살아남기 위해. 그날은 1967년 11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민호와 소대원들은 밀림 깊숙한 곳을 정찰하고 있었고 달빛조차 나뭇잎에 가려진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죠. 민호의 손은 총을 꽉 쥐고 있었고 땀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총성이 터졌어요. 매복이었죠.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졌고 민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옆에 있던 전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민호는 이를 악물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분산해! 분산해서 후퇴!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적은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옆으로 구르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고 총알이 나무 껍질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귀를 찢었죠.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며 흙과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민호의 얼굴에 진흙이 튀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총을 들어쏘기 시작했어요.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고 어둠 속에서 적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적은 계속 쏟아져 나왔고 민호는 점점 더 깊이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베트콩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민호에게 달려들었죠. 민호는 총을 휘둘렀지만 상대방도 필사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땅바닥에 뒹굴며 격투를 벌였고 민호의 목에 적군의 손이 조여들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적을 밀쳐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베트콩이 비틀거리는 사이 민호는 옆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지만 총알이 떨어져 있었죠. 민호는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따라왔고 총알이 민호의 옆을 스쳐 지나갔죠. 민호는 나무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렸고 밀림의 어둠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갈색 강물이었죠.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호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민호의 몸은 차갑고 무거운 진흙 강물에 잠겼어요.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고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민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물 위로 총성이 들렸으며 총알이 물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물속에 가만히 정지한 채 숨을 참았죠. 10초. 단 10초만 버티면 적들이 지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민호의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민호의 다리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물뱀이었죠. 진흙 강물 속에는 물뱀들이 어둠을 헤엄치고 있었고 그것들이 민호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초가 지났어요.
민호는 천천히 물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고 민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죠. 물 위에서는 총성이 조금 멀어진 것처럼 들렸고 민호는 강 반대편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물 위로 머리를 내민 민호를 본 베트콩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죠. 민호는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다가 나왔고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가르며 지나갔고 민호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강둑에 도착한 민호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끌어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죠. 적들이 강을 건너올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민호는 밀림 속을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나무에서 나무로,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죠. 민호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아군 진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총성 하나가 울렸고 민호의 왼쪽 다리에 뜨거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에서 피가 뿜어 쏟아졌으며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죠. 민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리를 보니 총알이 무릎 아래를 관통했고 뼈가 부서진 게 느껴졌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민호는 손으로 다리를 감싸쥐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죠. 살려줘. 누나, 민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만 떨렸죠. 민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민호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인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건가?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다! 여기 부상병이 있어! 수색대였어요. 아군 수색대가 민호를 찾아낸 거죠. 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의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민호의 다리를 지혈하고 들것에 올렸어요. 민호는 그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살았어요. 하지만 왼쪽 다리는 그날 밤 밀림 강물 속 어딘가에 남겨두고 온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58년 인천 부두 근처 작은 다방이었어요. 20살의 장미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미군 병사 니콜라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서툴게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미주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니콜라스는 인천에 주둔하는 미군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미군들이 많았고 그들과 한국 여성들의 만남은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만남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그날 니콜라스가 건넨 초콜릿을 받았어요. 달콤한 맛이었죠. 미주는 그 맛보다 더 달콤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니콜라스는 미주에게 꽃을 건네며 서툰 한국말로 말했어요. 당신 예뻐요. 그 한마디가 미주의 마음을 녹였어요. 전쟁 이후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온 미주에게 니콜라스는 처음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미주는 조금씩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주가 시장을 걷고 있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봐! 미군한테 붙어 사는 양공주래. 미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양공주. 그 단어는 칼처럼 미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들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죠. 미주는 주먹을 쥐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주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니콜라스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전쟁 때 미군들이 나눠준 빵으로 살아남았으면서 이제 와서 그들과 사랑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요? 미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미주는 동생 민호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동네 남자 몇 명이 미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웃었어요. 어이, 양공주. 미국 놈한테 팔려가는 게 그렇게 좋아? 미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아직 어렸고 남자들은 민호를 밀쳐냈어요. 미주는 민호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일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미주는 민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나, 정말 괜찮아?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미주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는 미주에게 따뜻함이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가난과 전쟁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미주는 니콜라스를 만났어요. 니콜라스는 미주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슬퍼요? 무슨 일 있어요? 미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니콜라스는 미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주는 그 온기에 위로받았습니다. 니콜라스가 서툰 한국말로 말했어요. 나 당신 사랑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요. 미주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어요. 니콜라스는 미주를 꽉 안아주었고 미주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사람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주가 일하던 곳에서 주인이 미주를 불렀어요. 미주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손님들이 자꾸 수군거려서 장사가 안 돼. 미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그곳을 나왔죠. 일자리를 잃은 미주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니콜라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미주는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미주는 부두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랑을 지킬 것인가.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미주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주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니콜라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멀리서 니콜라스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미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고 달려와 미주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주는 그의 품에서 결심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사랑을 지키겠다고. 나 미국 가요. 당신이랑 같이. 니콜라스가 놀라 미주를 바라봤어요. 미주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요. 당신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니콜라스는 한참 미주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두 사람은 부두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은 따뜻했어요. 미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동생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누나 미국 갈 거야. 민호는 놀라 누나를 바라봤지만 미주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미주는 이미 결심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미주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양공주라 불리는 이 땅을 떠나 니콜라스의 사랑 속에 머물기로. 미주에게 니콜라스는 따뜻한 사랑이었으며 그녀에게 처음으로 미래를 보여준 사람이었죠. 당시의 한국은 상처와 전쟁의 잔영이 남아 있었고 그 그림자는 부당하게도 그녀에게 드리워졌죠. 그러나 미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강인해야 했고 그녀는 강했어요. 민호는 그런 누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그녀를 누구보다 존경했죠. 그녀의 삶은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미주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군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그녀는 이미 한 송이 무궁화꽃처럼 꿋꿋하게 피어 있었어요. 1960년 5월 태평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미주는 한국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조국의 땅, 그곳에는 동생 민호가 남아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던 기억들이 남아 있었죠. 미주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2살의 미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도착했을 때 니콜라스가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주를 꽉 안아주었고 미주는 그의 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양공주라 불렸던 땅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가 데려간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였고 가구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미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나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주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어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미주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겁이 났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점원이 무언가 물어보면 미주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죠. 니콜라스는 천천히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미주는 밤마다 노트에 단어를 적으며 공부했어요. 1961년 봄 미주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품에 안겼을 때 미주는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이는 건강했고 니콜라스는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죠. 미주는 아이에게 한국식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주는 아이를 키우며 집을 꾸렸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미주는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했고 꽃을 키우며 따뜻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니콜라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미주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았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잡채. 니콜라스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점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죠. 이거 맛있어. 당신 요리 정말 잘해. 니콜라스가 웃으며 말하면 미주도 따라 웃었어요. 미주는 니콜라스에게 한국의 예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예의, 그리고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의 의미. 니콜라스는 진지하게 들었고 한국 문화를 존중했어요. 미주는 니콜라스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니콜라스의 부모님은 미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미주는 정성껏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고 니콜라스의 어머니는 미주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죠. 가난했지만 미주는 행복했어요. 니콜라스는 성실하게 일했고 미주는 가정을 평온하게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웠어요. 미주는 밤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주는 한국을 잊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쪽을 바라보며 조국을 떠올렸고 동생 민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미국에서의 삶과 조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미주는 딸에게도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국말도 함께 배우게 했습니다. 미주는 딸에게 한국의 동요를 불러주었고 한국의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딸이 한국어로 엄마라고 부르면 미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965년 미주는 한국 뉴스를 듣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월남전에 한국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주는 즉시 민호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밤마다 동생을 걱정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민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어요. 민호는 월남전에서 돌아왔지만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썼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죠. 미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었지만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주는 니콜라스에게 민호 이야기를 했어요. 니콜라스는 진지하게 듣고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동생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나도 존경해. 니콜라스의 말에 미주는 고마웠어요. 그는 미주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고 한국을 미주만큼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미주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세월이 흐르며 미주는 미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영어도 늘었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미주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현지 한인 모임에 나가 한국 사람들을 만났고 한국 뉴스를 빠짐없이 챙겨봤어요. 미주의 조용한 애국심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한국의 가치를 딸에게 전하는 일상. 그것이 미주의 애국이었습니다. 미주에게 애국은 가정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었고 멀리 있어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미주는 미국의 땅에서 한 송이 무궁화처럼 살았습니다. 양공주라 불렸던 상처를 딛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강인하게 뿌리내렸어요. 미주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피어났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미주는 한국의 딸이었고 무궁화였어요. 2015년 가을, 미주는 77살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 니콜라스도 같은 나이였죠. 두 사람은 55년을 함께 살아왔고 그동안 수많은 날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니콜라스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미주가 놀라 달려왔고 니콜라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해요.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니콜라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미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니콜라스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미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이제 자신이 남편을 지켜야 할 차례였죠. 니콜라스가 태어난 뒤 미주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니콜라스는 힘들어하며 음식을 삼켰고 미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아요. 창문 좀 열까요? 미주는 늘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었죠. 하지만 미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만큼은 강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니콜라스가 고통스러워하며 뒤척이면 미주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국의 옛 노래였고 니콜라스는 그 노래를 들으며 조금씩 진정했어요. 어느 날 밤 니콜라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주, 미안해. 미주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평생 날 지켜줬잖아요. 이제 내 차례예요. 니콜라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주도 울었지만 웃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손길은 55년의 세월보다 더 깊고 따뜻했어요. 미주는 병원을 오가며 한국 소식도 챙겼어요. 동생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고 민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편지에서 늘 누나를 걱정했지만 미주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동생에게 할 수 없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니콜라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미주의 헌신적인 간호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니콜라스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오후 니콜라스가 처음으로 혼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미주는 그 모습을 보며 달려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죠. 고마워, 미주. 당신이 없었으면. 니콜라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당신 혼자 먼저 갈 생각하지 마요. 그 말에 니콜라스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55년 전 한국의 부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밤을 함께 견디는 것이었죠. 사랑은 함께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니콜라스의 회복은 천천히 진행되었지만 확실했어요. 미주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약을 챙겨주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니콜라스는 미주의 손을 잡고 걸었고 미주는 남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미주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니콜라스가 미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한국 그리워? 미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었어요. 그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립긴 한데요. 여기 당신이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니콜라스는 미주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55년 전 한국 사회의 냉대를 견뎌냈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함께 뿌리내렸습니다. 이제 병마저도 함께 이겨내고 있었어요. 미주는 남편을 돌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양공주라 불렸던 그 시절, 미주는 상처받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주는 한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그의 곁을 지킨 강한 여자였어요. 무궁화처럼 시들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피어난 사람이었죠. 니콜라스의 회복이 계속되면서 미주는 다시 한국 뉴스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동생 민호에게 편지를 보냈고 한국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미주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했고 멀리서나마 조국의 발전을 응원했어요. 어느 날 밤 니콜라스가 잠들기 전에 미주에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가볼까? 당신 동생도 보고. 미주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니콜라스는 진지했습니다.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사람은 꽉 껴안았어요. 55년을 함께 산 사랑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스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집에서 미주는 여전히 살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한인 교회에서 태극기 개양식이 있었어요. 미주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부르는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주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며 미주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들, 양공주라 불렸던 그 시절. 하지만 미주는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했죠. 미주의 애국은 조용했어요. 시위를 하거나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한국을 지켰고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돌보고 딸을 챙기며 그것이 미주의 애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니콜라스가 미주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라를 떠났어도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 미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미주는 미국의 땅에서 한 송이 무궁화로 살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무궁화. 미주는 시들지 않았어요.
멀리 있어도 한국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미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주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한국을 잊지 않았죠. 한국 뉴스를 챙기고 그녀의 조용한 애국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병든 남편의 곁을 지키고 가정을 살피며 한국의 가치를 넌지시 딸에게 전하는 일상이었죠. 그녀에게 애국은 가정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민호는 누이의 편지를 읽으며 멀리 있어도 우리 무궁화꽃 누이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그녀의 삶이 자신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주는 미국 땅에서도 무궁화처럼 흔들림 없이 피어나고 있었죠. 눈부신 봄 햇살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 미주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죠. 동생 민호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미주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민호야, 누나는 괜찮아. 네 매형 니콜라스도 건강해졌어. 너는 어떠니? 몸은 괜찮고? 미주는 편지를 쓰며 동생을 걱정했어요. 의족을 차고 혼자 사는 동생이 걱정되었죠. 미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갈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2주일 뒤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한 민호는 누나의 편지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누나의 글씨를 보는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누나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죠. 누나도 나이가 들어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서로 격려하는 것이 남매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보훈병원에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증약을 받아야 했거든요. 의족을 차고 걷는 것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고 병원은 민호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선 민호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민호처럼 나이든 참전 용사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모두 묵묵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호도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쓸쓸했어요. 진료를 마친 민호는 복도를 휠체어로 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 맞은편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도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어요. 한동안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봤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 노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인사는 수천 마디 말보다 깊었습니다. 노인이 지나가고 민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 노인도 자신처럼 젊은 시절을 전쟁터에서 보냈을 거예요. 밀림을 헤매고 총알을 피하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겠죠. 그리고 지금 늙어서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벤치에 앉았어요. 의족이 불편했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밀림 강물 속 10초, 그 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꿨죠. 살아남아서 무엇을 했나요? 딸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떠났고 이제 혼자 늙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전우들은 그 전쟁터에 남았는데 자신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그 목숨으로 무엇을 했나요? 나라는 발전했지만 자신의 삶은 무너졌어요. 병원을 나와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차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는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민호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무궁화의 영광이 이렇게 피어났지만 민호는 그 영광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소파에 앉아
누나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누나는 멀리 미국에서 살지만 여전히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누나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이 되어 민호는 홀로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밥 한 공기와 김치를 꺼내 놓았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민호는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민호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84살, 이제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족도 관리해야 했고, 약도 챙겨 먹어야 했죠.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 집안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전쟁터에서 10초를 버티며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이제 혼자 남았죠. 민호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혼자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베갯잎이 젖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민호는 전화를 들어 요양보호사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방문 요양사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다리를 잃었을 때도 혼자 버텼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올까? 그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줄까?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곧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운명이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밀림 강물 속 10초가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 새로운 만남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그저 혼자였고 외로웠고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2024년 4월 요양보호사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이었죠. 민호는 전화를 받고 긴장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는 의족을 차고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3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중간이었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호 어르신. 순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민호는 잠시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순정의 얼굴은 깨끗했고 눈빛은 상냥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무언가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민호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정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호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쓸쓸했습니다. 가구도 오래되었고 벽에는 사진 몇 장만 걸려 있었죠. 순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민호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순정에게도 앉으라고 했어요. 순정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순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이 되었고 여러 어르신을 돌봤다고 말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순정의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진지했어요. 민호는 순정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죠.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보였지만 민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은 있어요? 순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순정은 짧게 대답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죠.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순정의 목소리에는 거부의 뜻이 담겨 있었고 민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궁금증만 더 커졌어요. 저 여자는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 민호는 순정의 손을 힐끗 봤어요. 반지는 없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한 손이었죠. 순정은 민호의 시선을 느끼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의족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병원 동행도 가능하고요. 순정이 업무적인 말만 이어가자 민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순정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올 수 있어요? 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미소를 보며 또다시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순정이 민호를 돌본 지 3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와서 오후 5시에 돌아가는 순정의 일정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순정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지만 여전히 순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호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가 오네요. 민호가 중얼거렸고 순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순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오네요. 민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민호의 마음속에는 아련한 슬픔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정이 부엌 일을 멈추고 민호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요. 비만 오면. 순정은 민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말없이 기다렸죠. 민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비를 참 싫어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정은 민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딸을 잃어버린 뒤였어요. 1988년이었죠. 우리 딸이 7살이었을 때. 순정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민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이었죠.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딸이 사라졌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정은 주먹을 쥐었지만 여전히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 뒤로 아내는 미쳐버렸어요. 매일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밖으로 나갔어요. 순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속했어요. 전단지에 딸 사진을 붙이고 실종 아동 찾는다고 온 동네를 헤맸어요. 나도 따라다녔지만 소용없었죠. 민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순정은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내는 계속 비를 맞으며 거리를 돌아다녔고 결국 병이 들었죠. 폐렴이었어요. 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 순정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비를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골목길이었죠. 나는 아내를 업고 집으로 왔어요. 의족을 찬 몸으로 아내를 업고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아내는 제 등에서 중얼거렸죠. 순정아, 순정아, 우리 딸 이름이었어요.
집에 데려와 병원에 갔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내는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딸도, 아내도 다 내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유양사님한테 짐이 되는 이야기를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순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울음은 처참했습니다. 순정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자신도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정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의 어깨를 잡은 순정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민호가 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민호는 울음을 멈췄어요. 순정에게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민호는 순정을 바라봤어요. 순정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민호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요양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게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저녁 준비를 계속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호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냈고 순정이 들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순정에게 고마웠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순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순정의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순정은 설거지를 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순정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순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순정을 배웅했어요. 순정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는 문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순정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순정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순정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정의 울음은 빗소리에 묻혔어요. 순정은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6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나왔죠. 순정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정은 평소처럼 8시 반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제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정은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갔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순정은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호는 순정을 힐끗힐끗 봤어요. 순정은 가만히 서서 민호가 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제 제가 말한 거 혹시 불편하지 않았어요? 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민호는 순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정은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는 이상했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딸 이야기할 때 국자를 떨어뜨렸잖아요. 혹시 순정이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다른 의미 없어요. 민호는 순정의 눈을 봤어요. 순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소파로 갔어요. 순정은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순정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순정은 간단한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준비했고 민호에게 차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양보호사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순정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답답했어요. 순정은 늘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요양사님한테 내 아픈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요양사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순정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일은 아니고요. 민호는 화가 났어요. 순정의 태도가 너무 냉정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호를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죠. 민호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딸 이름이랑 같은 것도 이상하고 당신이 여기 온 것도 이상해요. 혹시 당신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순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흥분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당신은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혹시 나한테서 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순정은 가방을 들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겠습니다.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의족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순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왜 저렇게 화를 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정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순정은 건물을 나와 빠르게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정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집에 도착한 순정은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도 거의 없었죠. 순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작은 은색 상자가 있었어요. 낡았지만 조심스럽게 닫혀 있었습니다. 순정은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순정은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봤어요.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정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아버렸어요. 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고아원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정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1988년. 그때 들어온 아이들 기록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 냉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재로 소실되었다고요? 순정은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어 상자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상자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순정은 상자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순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순정은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말없이 혼자 앉아있던 그녀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허탈함에 눈을 감았어요. 한편 민호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순정은 대체 왜 저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냉정할까? 혹시 정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민호는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민호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떠먹었습니다. 순정이 만든 음식이 그리웠지만 민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순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순정의 조용한 눈빛,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태도. 민호는 문득 생각했어요. 순정이 자신의 딸을 닮았다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딸은 35년 전에 사라졌어. 지금 살아있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어요. 순정이라는 이름, 순정의 나이, 그리고 순정의 이상한 태도. 모든 것이 우연일까? 민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순정이 올까? 아니면 이대로 떠나버릴까? 민호는 불안했어요. 그는 곧 자신에게 독백하듯 아니다, 그럴 리가라고 단호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렇게 민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지만 진실에 닿지 못했죠. 상자 속의 무궁화 브로치처럼 모든 진실은 아직 단단히 닫힌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조용한 어긋남과 파동이 곧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죠. 민호는 피곤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고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의족을 차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죠. 민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냄비의 물은 다 증발했고 냄비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하지만 민호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 8시 반 순정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죠. 순정은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순정은 불안해졌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정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어요. 순정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연기와 가스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정은 숨이 막혔지만 안으로 뛰어들었죠.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순정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불꽃이 주변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순정은 재빨리 가스밸브를 잠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순정은 거실로 달려갔어요. 민호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정은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민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순정은 민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순정은 온 힘을 다해 민호를 안았어요. 민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정의 손이 뜨거운 냄비에 닿았어요. 화상을 입었지만 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순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순정은 민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눈 떠요. 제발. 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호는 순정을 봤죠. 순정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고 손에는 화상을 입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민호는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베트남 전쟁터 밀림 강물 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 누군가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였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양사님, 순정은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정은 안도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호는 순정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이 심했어요. 손 다쳤잖아요. 순정은 손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무사하면 돼요. 민호는 순정을 바라봤어요. 순정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거였습니다.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웃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가스 냄새를 맡고 놀란 거였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민호와 순정을 살폈어요. 민호는 괜찮았지만 순정의 화상이 심했습니다. 순정은 병원에 가야 했어요. 민호가 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나도 가겠어요. 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은 집에서 쉬셔야 해요. 민호는 순정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사님이 날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혼자 있어요. 순정은 민호를 봤어요. 민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두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순정을 계속 걱정하며 지켜봤죠. 병원에 도착해 순정은 화상 치료를 받았어요. 민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도 화상이에요. 며칠은 아플 거예요.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순정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요양사님이 아니었으면 난 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르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순정을 봤어요. 어제까지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정은 자신을 구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내가 심하게 말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순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호는 순정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줄 수 있어요? 순정은 민호를 봤어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게요. 민호는 안도했어요. 순정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민호는 순정에게 구조되었고 순정은 민호를 구하며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순정에게 말했어요. 오늘 요양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가스 냄새가 났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했습니다. 순정이 집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가스불 꼭 확인하시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순정을 봤습니다. 순정의 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민호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정은 민호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한 손이 불편했지만 순정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순정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가스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정은 매일 왔고 민호는 순정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순정의 손은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요양이라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순정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순정을 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요양사님, 제가 예전에 제 잃어버진 딸 이야기 했었죠?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이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도 될까요? 순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민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딸은 참 밝은 아이였어요. 늘 웃고 노래를 좋아했죠. 특히 무궁화 노래를 좋아했어요. 순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딸한테 무궁화 브로치를 선물했어요. 은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였죠. 딸이 그걸 참 좋아했어요. 늘 옷에 달고 다녔죠. 순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왔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딸한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제가 만든 노래였죠. 민호는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자렴.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도 지켜줄게. 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노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순정은 얼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노래를 멈추고 순정을 봤어요. 순정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민호가 놀라 물었어요. 요양사님 왜 우세요? 순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슬퍼서요. 민호는 순정을 바라봤어요. 순정의 눈물을 보며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정이 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모두 딸과 비슷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양사님 부모님은? 순정은 민호의 말을 끊었어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민호는 순정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35년 전에 사라졌고 순정은 37살.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정이 돌아간 뒤 민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순정을 떠올렸어요.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이도 안 맞고 그냥 우연이야. 민호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정은 집에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은색 상자였죠.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무궁화 브로치가 있었어요. 은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브로치였습니다. 순정은 브로치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가 말했던 그 브로치와 똑같았습니다. 순정은 이 브로치를 고아원에 갈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준 건지 몰랐지만 평생 간직했죠. 순정은 브로치를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이 민호의 딸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순정은 브로치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만약 자신이 정말 민호의 딸이라면 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순정은 민호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순정을 바라봤습니다. 순정의 옷에서 뭔가가 반짝였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정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깃을 봤어요. 작은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무궁화 브로치였죠. 순정은 깜짝 놀라 브로치를 가렸어요. 아, 이건 민호가 일어나 순정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사님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순정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브로치를 떼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받았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브로치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순정.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브로치는 자신이 딸에게 준 브로치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민호가 순정을 봤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정도 민호를 봤죠.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순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고아원에 갈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것만은 간직했어요. 민호는 무궁화 브로치를 쥐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정이 민호를 부축했어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4살 노인의 울음은 처절했어요. 순정아, 내 딸, 순정아. 민호가 순정을 안았어요. 순정도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찾던 딸이었어요. 35년 동안 부모를 몰랐던 잃어버렸던 거친 손을 가지고 나타난 불쌍한 자신의 딸이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민호가 순정의 얼굴을 봤어요. 순정은 아내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두 아내와 똑같았어요. 민호는 순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라 똑같이 생겼구나. 우리 순정이. 순정은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래, 내 딸이야. 35년 동안 찾던 내 딸이야. 순정이 민호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35년을 채우듯이 그날 밤 민호는 순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1988년 놀이공원에서 순정이 사라진 날, 아내가 미쳐서 거리를 헤맨 날들, 그리고 아내가 죽은 날. 순정은 울면서 들었습니다. 순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삶, 아무도 자신을 입양하지 않았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평생 부모를 찾고 싶었던 마음. 민호는 순정의 거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호와 순정의 삶이 바뀌었어요. 순정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딸이었죠. 민호는 순정을 위해 새 집을 마련했어요. 순정은 살던 작은 원룸을 떠나 넓고 따뜻한 고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순정은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84살의 아버지였지만 순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도 행복했어요. 35년 만에 딸을 찾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순정에게 말했어요. 순정아, 미국에 내 이모가 있어. 내 누나야. 순정은 놀라 민호를 봤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주라고 해.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시는데 우리 만나러 갈까? 순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더 있다니. 순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와 순정은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순정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공항에서 순정은 옷에 무궁화 브로치를 달았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순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정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순정이 처음으로 민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민호는 순정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내 딸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창문을 비췄고 순정의 브로치가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브로치를 보며 생각했어요. 무궁화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다시 피어났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민호는 순정에게 미주 이모 이야기를 했어요. 미주가 어떻게 미국 군인과 결혼했는지, 어떻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 순정은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는 저 기억하실까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기억 못할 거야. 내가 사라졌을 때 넌 7살이었으니까. 근데 괜찮아. 내가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너 엄청 좋아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이모가 한국에 왔었거든. 너를 안고 울었어. 너무 예쁘다고. 순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순정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이 있었던 거였어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민호와 순정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미주가 남편 니콜라스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정아, 우리 순정이 이렇게 컸구나. 순정도 이모를 안고 울었어요. 네 사람은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주의 집으로 간 네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순정을 찾은 이야기를 했고 미주는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며칠 뒤 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는 파랬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순정이 옆에 서서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가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무궁화는 결국 다시 피어나는구나. 순정은 옷깃에 은으로 만든 무궁화 브로치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무궁화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다시 피어났죠.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심연의 영혼 속에 가득 찬 행복이 흘러넘쳐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데이소.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